반갑습니다. 박형준과 이제 국민의힘당의 그 행태를 저는 이제 공화주의라는 사상에 투철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좀 볼까요? 공화주의 하면은 미국이 떠오르죠. 미국의 화폐에는 제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예, 예, 예. 미국의 화폐에는 미국의 건국 사상이 들어있죠. 리버티가 있고요. 인갓 위 트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 보면 이제 이게 원다임짜리인데 요런 막대기에 도끼 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 플루리부스 우눔이라고 해서 아웃 오브 매니 원이라고 하는 그 모두로부터 하나라고 하는 공화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사상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요 마크는 공화를 사상하는 마크는 미국 상원 마크에도 들어있고요. 미국 법무부 행정국 마크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셨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링컨 기념관에 보면 링컨이 깔고 앉은 의자에 또 그게 또 있어요. 파스케스라고 하는 건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공화주의의 상징물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화주의가 뭔지를 좀 볼 건데요. 공화주의 대충 보면은 동등자들이 만나는 공간에서 어김없이 발생하는 정치적 아이디어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참고로 저는 이제 공화주의가 주로 그 공화주의 관련된 책들이 거의 좌파 사람들이 그 대부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 점 좀 참고하고 대충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원래부터 명쾌하게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체계이며 전통이다. 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들은 모두 공화주의라는 사상을 가져야 할까?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나중에.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발상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독재자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 전제정이 나타나면 종속적 지배관계가 성립되고 배제나 차별이 발생하고 가치도 획일화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활기가 소멸이 되면서 공동체가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를 해서 세력 균형을 회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이 공화주의의 핵심이다. 사실은 무슨 이념이라기보다는 운동에 좀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제 장치들을 그리고 시민의 정치 참여 등을 자꾸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8세기 영국 공화주의자들은 시민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력 수단을 시민이 보유하고 재산 소유의 불균형을 막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했었고, 기본적인 생각은 연대와 참여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는 공화국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하는 대신 각계약진을 하면 결국에 각계격파당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제 공화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화주의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을 불신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불신에서 이제 시작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그러므로 국가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규제와 개입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하지만 이 규제와 개입이 시민들이 억압받을 정도로까지 개입하면 또 안 된다.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의존을 하게 만들면 자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입도 조금 덜하고 시민들이 시민적 덕성을 또 함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정도의 생각이죠. 그래서 너무 경제에 의존하면 안 된다. 정치가 어느 정도의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게 공화주의인데요. 자유주의가 개인의 영역을 간주하면서 정치를 중요한 무대에서 몰아냈다. 그래서 정치는 사실은 직업 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개인이 고립되어서 공동체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심의기를 포기하는 개인주의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에 고립된 개인이라는 것들이
결국에 다른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경향이나 군림하고자 하는 어떤 그 독재자들이 생겨나게 하는 경향도 만든다라는 정도의 이제 생각에서 발상에서 된 거죠. 공화주의를 얘기한 철학자들은 사실 공화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갖다 이제 대는 철학자들은 되게 많아요. 보수주의자들도 그렇듯이 이것저것 막 갖다 대는데 그 사실은 키케로가 하고 이제 루소의 개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키케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제국가가 탄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막 부랴부랴 공화주의라는 거를 정리해서 얘기하면서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인민이 최고 권력을 갖는 공화국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유는 정의로운 주인을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죠. 뒤에 사람들이. 루소가 아까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은 하지만 그 예속되지는 않는다.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그래서 법에만 복종하고 법의 힘으로 타인에게 그 예속되지 않도록 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발적인 복종과 이제 구조화된 지배라고 하는 예속이란 걸 구분을 해서 자발적이냐 구조화된 지배냐 그리고 지금 내가 예속돼 있다고 하면 그 지금은 그 문제가 없는 듯이 자유롭게 여겨지지만 언제든지 나를 예속하는 지배자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나를 언제든지 자유를 박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것이라면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면은 그 지배자의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인 그 자유 침해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예속되지 않고 간섭 정도만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그리고 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법에 그 의존하는 문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 질서를 제어하려는 각 개인들의 계약의 관계인 시장 질서를 제어하려는 법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만약에 악법이 생긴다면 그리고 악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법 제정자의 의지에 예속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을 공화주의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면 공화주의자는 모든 것을 권력의 불평등 가불관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적 차원에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바라보죠. 굉장히 좀 초기 사회주의의 좀 느낌이죠. 시장의 자발적 합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관계, 시장 관계 배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핵심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권력이 평등해야 그 시장이 지배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얘기를 해서 지배로부터 자유가 형성된 경제를 시민 경제라고 얘기하고, 시장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법적 규정을 통해 평등한 권력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정치 영역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민주화죠, 이게. 김종인의 생각이에요. 자, 생각을 좀 해보자면 지향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느냐를 의 문제와 그리고 그 지향을 그 확보하기 위한 그 구조,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야기죠. 그 둘 중에 무엇에 집착하느냐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간섭받는 것이 자유가 그 간섭 정도 받는 것은 자유이고 예속되는 것은 부자유라고 하는데 간섭 정도 받는 것이 그럼 완전 정말 자유일까? 간섭과 예속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수사학적이고 그 말과 언어로서 그 세상을 파악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정치적 수사학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공화주의가 생각하는 공화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화국이란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시민이 만들어낸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공공선이라는 개념이 공공선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공공선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공정한 규칙을 공공선이라고 해야 될지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일 수 있죠. 네, 목적이라고 하면 그 공동의 목적이 정의 실현인가, 복지 확보인가, 행복 추구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공정한 규칙이라고 해도 이 공정한 규칙이 공공선이라고 하면 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규칙이란 걸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장 질서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임의적인 그 개입과 이제 설계가 좀 필요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공화국의 이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배에서의 해방의 공화주의가 얘기하기 때문에 공화국의 이념은 사실은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이 공화주의자들의 이제 자유 개념이죠. 그래서 누가 행사하건 무제한적이고 원칙이 없는 권력에 그리고 폭군적에 대항한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한 사람의 지배에 대한 반대를 얘기했지만 그걸 좀 확대 해석해서 한 분파의 지배,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다수의 지배. 그건 무엇이든 간에 그 독재적인 지배에 대항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화국의 이념은 군주정과의 대립 속에서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왕군주도 악하게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입헌군주제도 태생적으로 왕위 특권과 힘을 가지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된다. 군주가 자유를 아무리 확보하고 그 귀족들과 싸워서 자유를 하려고 하는 군주일지라도 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주의 존재 자체가 그 공화국의 근본 원칙을 범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화국의 인민이란 아무렇게나 모인 게 아니라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래서 공화국은 자신의 일보다 공동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인간들을 구성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연대가 자발적인 사회적 연대가 생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민윤리를 이야기하고 공화주의는 사실은 공화국가 자유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윤리의 개념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다른 정치 사상의 전통들과 좀 구분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화국은 항상 시민의 윤리를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공화주의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이 공공선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공적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하고 뭐 대항에 저항하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시민윤리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시민윤리가 결국에는 이제 애국심으로 연결되고 공화주의에 대한 나라 사랑은 사실은 정치 공동체와 시민들에 대한 자발적인 대승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조금 좀 이상해지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특정 공화국과 그 시민들에 대해서만 보이는 애착이다. 그래서 이 애착이 공공 의무의 이행과 공공선의 애착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공화주의 애국은 일반적인 민족주의 같은 것의 애국과 다르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다. 얘기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공화주의를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열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열정들 그리고 그 열정을 북돋기 위한 정치 수사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주 시민적 덕성이 집착하는 이유를 보통 공화주의가 사실은 민족주의가 유행하던 시절에 또 이탈리아에서 많이 집중이 됐던 사상인데요. 공화주의적 생활 방식은 민족주의적 애국과 다르게 공화주의적 애국과 민족주의적 애국은 공화주의적 생활 방식을 우선하는 걸 공화주의적 애국이라고 하고
민족주의는 자기의 종족적 동질성 같은 것들, 문화적 동질성 같은 것들을 태생적인 것을 조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유공화국은 공통의 어떤 생활 방식을 중시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이 구성된 애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예 자연적 감정이 민족주의 애국이라면 공화주의적 애국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북돋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같이 성장시켜 나가는 인공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공화주의는 자유를 향한 수단의 이론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공화주의는 그 자유의 원리를 순상하면서 자유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실은 수단에 관한 정치 이론 체계였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유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민주주의와 다른 공화주의의 자유와는 민주주의는 자기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기가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적극적 자유이고요. 그렇지만 공화주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속에서 벗어나 있고 이제 남들의 그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 나는 측면에서의 소극적 자유라고 민주주의에 보다 더 소극적 자유라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자유주의와 다른 점은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강제와 이해가 없는 상태, 사실은 간섭을 받는 것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다르죠.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사실은 간섭을 받는 것보다 예속이 그 자유에 대한 훨씬 고통스러운 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자유 개념과 다른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는 한번 보시고요.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의 존재 자체가 자유를 억압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라는 것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 지배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의 지배인지를 에 따라서 자유의 내용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인간 공동체라는 것이 지배 체제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도 그 정치 체제라는 것이 지배라는 것인 건데 그거를 지배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만으로 자유가 그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공화주의의 마크는 사실은 1916년에서 1945년 동안만 이 화폐 도안이 사용됐어요. 1946년에는 앞면에 원래 이제 자유의 여신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얼굴을 넣고요. 뒤에 횃불을 넣었어요. 이 공화주의 이 마크가 왜 없어졌을까요? 공화주의 마크 대신 이 횃불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파스케스가 무엇인지를 보면 파스케스는 아까 얘기한 그 공화주의의 그 상징물인데 하얀 자작나무 막대기를 가죽띠를 묶어서 청동도끼를 끼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로마 시대의 그 권력자의 상징이었어요. 시민 대표 권력자의 상징이었는데 그래서 권력과 사법권 통합을 통한 힘을 파시오라고 얘기하죠. 이거 이름이 파스케스예요.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스케스 즉 속가는 로마 공화정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데 근현대 들어서 공화정과 그 이상의 후계작을 하던 세력들이 이 파스케스를 상징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뭔가 좀 익숙한 단어죠. 20세기 파시스트들이 사실은 이거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공화주의 사상을 확대 해석하다 보면은 사실은 파시즘으로 진행될 수 있죠. 이게 이탈리아 그 파시즘 정당의 마크예요. 공화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대략적인 좀 공통점을 살펴보면 공화주의도 사실은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공화주의를 자기
자기들이 창안해낸 자기들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애착이 좀 강한 사상가들의 책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파시즘도 근데 이탈리아에서만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좀 정교하게 좀 제대로 발전시키고 최초로 성공시킨 곳이 또 이탈리아였고요. 그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 교육이나 시민군, 시민단체를 중시하는 것도 통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파시즘이 사실은 민족주의가 가미된 것이라고 얘기해서 공화주의와 파시즘의 애국은 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파시즘에 대한 연구 책자들을 보면 사실은 파시즘의 민족주의는 국가를 다시 부활시키자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시즘의 기본 핵심 사상이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뭐 노예기를 읽고 해서 잘 알고 있죠. 전체주의 사상이 확대된 그 결과물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공화주의도 그렇고 파시즘도 그렇고 그 정치 사상은 사실은 철학이나 법학 뭐 같은 과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레토릭, 수사학에 속하는 분야라는 사상과 또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 또 일치하고요. 그래서 시장은 구매력에 의해, 정치는 목소리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을 그 공화주의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그 논리죠. 그래서 공화주의 사상은 결국에는 그 집단주의적 개입에 법적 사회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상이고, 이 공화주의 사상은 사실은 그 또 다른 독재나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일깨우는, 사실 마약으로 치면은 사실은 그 대마초와 같은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현대민주주의에서 공화주의가 과연 그 적용될 수 있느냐를 우리 봐야 되는데, 본디 공화정은 인민과 귀족을 명확히 구분해야 했을 때 가능했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귀족의 자유를 정치 참여의 자유로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은 민주정이나 전제정을 피하고 공화주의를 지향했던, 그래서 정당을 만들기를 그 거부했던 그 초기 미국도 결국에는 나라의 국가의 몸집이 커지면서 결국엔 민주주의로 이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삼권 분립이 공화주의적인 그 장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입법 권력이 제한되지 않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입법 독재로 가버리고 공화주의는 그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임시적인 그 정치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 공화주의가 그럼 왜 탄생하게 되었느냐, 묻혀져 있던 공화주의를 끄집어내게 됐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 자유주의가 몰락하던 시절에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다시 묻혀져 있던 것을 끄집어낸 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유주의의 성과물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그 일부 그 자유주의의 어떤 성과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어느 정도 자유주의를 좀 견제할 만한 어떤 사상을 찾아내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이 천부적 자유권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떤 권리도 천부적으로 그 되는 건 없다. 법과 간섭에 의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천부적 자유권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 그 자유 자체의 내용을 중시해서 입헌군주제를 옹호한 그 것에 또에 대한 반발로서 또 공화주의가 얘기가 된 것이고요. 재미있는 걸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공화주의 정당은 사실은 최초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잘 많이 알려진 공화주의 정당은 사회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입니다. 98년도에 청년 진보당인데 이 당이 표방했던 게 사회적 공화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와 생태주의를 노선으로 내세웠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보신당으로 수통합되고 해산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당에서 활동하던 이 좌익 계열의 사람들이 공화주의와 관련된 그 좌파의 책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 결론이에요. 공화주의는 집단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상의 입문 사상이다. 사회주의로 가기 전 단계에서 그
그 떠올리게 되는 그 사회주의의 그 인문 사상이거나 혹은 마크시즘을 포기한 전향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을 때 찾게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 개개인의 자생적 질서에 대해서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추구할 만한 그 자기 자신의 설계 능력이나 정당성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부족한 상태일 때 이런 공화주의를 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정쩡한 공화주의의 표방은 결국에는 그 유권자로 하여금 더 강력한 목표를 제시하는 더 확실한 집단주의를 그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만드는 집단주의로 안내하는 인문 그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참고로 그 제가 그 아까 그 책에서 잠깐 그 말씀드렸던 것을 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유파란 명칭, 그리고 오랜만에 자유란 단어를 넣어서 자유한국당을 건설한 후에 결국에 어이없이 이 공화주의자들이 당을 뺏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9년 4월 1일에 플랫폼 자유화공화라는 것이 출범합니다. 이 당시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주류였고, 그 외부에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이었나요? 이때 이름이? 그 사람들이 외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밑에서 작업을 해서 중도층과 합리적 복수가 함께 이제 하는 이제 자유와 공화주의를 이제 내세우면서 자유와 공화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수는 이 자유와 공화라는 거대한 텐트 아래에서 함께 모이자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박형준이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4월 11일 날 제가 문제의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전부터 미리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사상은 준비가 돼 있었을 것이고요. 4월 19일 날 제가 보고 놀랬던 글이 올라옵니다. 홍준표가 보수의 본질이 자유에 있는데 왜 자유우파란 말을 쓰냐. 그래서 보수우파란 말을 쓰는 게 어떻겠냐는 보수우파 명칭을 바꾸자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홍준표가 이제 뭔가 메시지를 좀 받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보수는 당연히 자유란 개념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사상이 아니다, 우리의 사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진보 쪽 좌파 그 영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파라는 이름 앞에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넣을 필요가 있었는데, 자유를 굳이 빼자고 했던 건 사실은 홍준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2019년 11월 7일 보면 이때는 어느 정도까지 목소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높입니다. 정치사전에도 없는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당당하게 보수우파라는 말을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즈음부터 보수주의 운동이 2019년도에 굉장히 강력하게 펼쳐지면서 자유우파란 말이 사라지고 보수우파란 말로 전체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보수주의란 말이 강력하게 또 유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유 명칭을 없애고 나서야 2020년 2월 13일 날 자유한국당을 없애고 자유 명칭을 없애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2020년 3월에 박형준이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 총선을 자기가 이끌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망쳐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게 됐죠.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더 추가해 주시거나 이렇게 정정해 주실 내용 혹시 있을까요? 글쎄, 들려요? 예, 예, 들립니다. 잘 들려요. 글쎄, 잘 했는데, 근데 자유주의 다 하네, 권력 분립에서 입법부에 그것까지 다 알고, 근데 다 하는데 그런데 자유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지 그래요.
domination free라는 뜻인데, 도미네이션이 없는 상태인데, 그게 굉장히 길게 썼다고. 누가 쓰느냐면, 필립 패티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 문제를 썼거든. 필립 패티가 소위 신공화주의자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2권이나 번역이 돼 있다고. 예, 패티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예. 책을 좀 열심히 좀 자유에 관한 거에서 그걸 좀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도 인용하고, 그런 인용하고 하이에크도 비판을 하고, 여러 사람들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 그걸 좀 열심히 해야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도미네이션이 없다는 상황, 그거를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시장하고 똑같거든. 시장에 도미네이션이 없거든.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시장이 합의인데, 합의 과정인데, 합의하는데 무슨 도미네이션이 있어. 그래서, 그런데 걔들은 그래서 나는 이 시장 지배적 기업들 있잖아. 시장 지배적 기업. 대기업들이지. 그 이제 규제로 들어가는데, 그걸 말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시장 지배적 기업이 이게 도미넌트에서는 오거든. 시장을 지배한다, 이거. 그래서 그게 이제 대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대기업을 굉장히 비판하는 것이 대기업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좀 훼손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을 줄이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그게 경제민주하고 똑같은 논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게, 이 공화주의자들이 뭐를 좋아하느냐면, 델리버러티브 데모크라시라는 나는 그걸, 심의 민주주의 아니면 수의 민주주의라고도 해요. 정치학하는 사람은 수의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수의 민주주의는. 이게 진짜 목소리 가지고 하는 거거든. 목소리 가지고. 그런데 수의 민주주의라는 게, 나도 책을 썼는데, 이 자유주의 도덕관과 법사상에서 써놨는데, 논문을 썼다고. 그런데 그게 과연 수의민주주의가 과연, 그게 좌파, 하브마스가 만들어 놓은 컨셉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그래. 그것도 무제한적이야. 합의만 보면 돼. 합의만. 그런데 서로 토론의 과정이지. 토론 과정이 길어. 토론과 담론 이런 식인데, 그런데 그게 거의 소위 파블릭 초이스 얘기할 때 이거 놀려고 거의 파블릭 초이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 근데 그 비판 내용을 잘 하면 똑같아. 참여하고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탈원전에서 그때 한 번 했죠. 그게 누가 참여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참여한다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 잘하는 사람. 논리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하여튼 이 퍼블릭 초이스 얘기하는 그러고 참 참여하는데 기회비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이 바쁜데 말이지 거기 참여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지금 내 생활이 바쁜데 무슨 공공용이야. 어디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 정치 참여라는 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논리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심의민주주의, 수의민주주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미네이션 프리 하는 거, 심의민주주의라는 게 도미네이션 프리한, 하브마스의 디스코시브 모델이거든. 디스코시브 모델. 담론 모델이란 말이야. 그 모델을 이제 시장에 갖춰보는 거야, 시장에 갖춰보니까 시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시장에 도미네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제거시키자. 그래서 차라리 하브마스 같은 사람은 아예 재산이라는 걸 전부 소유권이 없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해서 모이자 하는 식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공화주의자는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두 가지. 나는 시장과 관련시킨다고 한다면 시장 지배적 기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시민민주주의는 공화주의자들 참 상당히 좋아해, 그걸. 그리고 마이클 샌들도 그 점에서 공화주의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마이클 샌들이 시민민주주의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공화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체주의, 마이클 샌들. 이 사람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역사를 보면 원래 미국에서 공화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보면 뭐냐면 철학자들이 하는 공화주의 있고, 이제 필립 패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거고, 정치 철학자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칵이라는 사람 있죠, 포칵. 공화주의적 유명한 사람이에요, 포칵. 포칵이라는 사람은 트래디셔널 미국 전통이라는 거는 자유주의다. 로크 전통이 자유주의다라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켜왔단 말이야. 로크 전통의 자유주의가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자유주의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로크 전통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생겨난 게 공화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뭐 로크에도 공화주의가 들어있고 공화주의 요소 있고 그 다음에 독립혁명이라든지 독립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도 역시 그 속에는 공화주의 요소 있다는 등 해가지고 공화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의 새로운 뉴 히스토리라고 할까, 새로운 역사 해석이지. 역사를 재해석한 거야. 재해석한 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는 포카 같은 사람들, 역사학자들이 보는 공화주의가 있고, 필립 패티트가 하는 사람은 도미네이션 프리라는 그 차원에서 이제 공화주의를 보는 식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나 여기까지만 얘기해 좀. 그러고 난 들어갈게. 예? 들어갈게. 아까 어저께도 얘기를 했듯이. 나 아주 피곤해 죽겠어. 오늘 또 하루 종일 글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좋은데, 근데 이게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리기 시작하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라도 뭐 봐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좋을지 참 아이고, 고민이 그런데 뭐 되더라고요. 이게 한 몇 분이야 지금? 지금 4명이죠. 정말 답답해. 이게 웅성웅성 해야 이게 기분 나는데. 그래서 저는 정규재 대표, 정주필님 하는 정당이요. 그 정당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좋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도 영 좀 진행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요. 그래서 뭐 아무튼 계속 고민을 좀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확산시킬 방법을. 그래요. 예, 열심히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관련된 게 지금 하나 좀 지금 딱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삼성 지배 구조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법원 판결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그걸 하라고 판결 내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공화주의자들 같은 분들이 이제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에 대한 지배 구조를 이제 뭐 사회의 공공 이익을 중시하니까 그거를 분배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딱 감시한다는 게 사실 저 같은 거 입장에서 이건 굉장한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사유재산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룰은 불공평하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지배와 피지배 구조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깔려 있다는 어떤 시장에 대한 불신이 첫 번째고, 그리고 정치 공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위원회 정치로 또 빠지고, 사실은 강영 씨도 기억날 거예요. 사회주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파시즘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과 되게 유사한 결론들을 가거든요. 공화주의의 사상을 계속 진행시키면은. 사실은 그래서 다르지 않는 건데, 대신에 이제 공화주의는 자유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는 걸 내밀고 법치라는 거를 내미니까 이게 우파의 사상인가? 라고 오해를 하기가 쉬운 거죠,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개인의 자유는 그러니까 정의가 다르고, 거기서 말하는 법치가 또 정의가 다른 것인데,
그래서 핵심이 비껴나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전향한 사람들이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공화주의로 잘 빠지는 게 우파의 세상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물은 자기들이 익숙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서 아 내가 공화주의를 하면은 이게 좌파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판에서 그 협치가 가능하겠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사실 우파 사상이 담겨 있는 그 개념 자유의 개념과 법치의 개념은 다른 것인데. 네. 그러니까 예. 그 카톡에서 보내준 자료 그 민경욱 교수님이 쓴 그 뭐지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를 봤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좀 자유를 좀 뭐였더라 좀 훔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이제 너가 어느 한 집단에서 착취를 당했으니까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맞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자유 같은 거는 한 개인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세이비어랄까 그 구원자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존재이자 또는 또 우상을 될 수가 있으니까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귀족주의의 산물이에요. 공화정이라는 게 귀족주의의 산물이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특히 공화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신분제적인 사고방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유승민이라든가 뭐 그쪽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자기들 내에서 위계질서, 뭐 김무성한테 깍듯해야지 뭐를 할 수 있다든가 굉장히 신분제적인 사고방식들을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자기들. 예.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공화주의라는 것을 또 자기 세상을 삼죠. 이제 박경준 그분은 참 되게 봤거든요. 박경준 생각인가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이제 부산시장 공약 같은 거 보니까는 너무 그 공공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공공 지출이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공화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운동권 PD 계열이잖아요. 또 이 사람이 또 PD 계열 있으니까 그거는 뭔가 좀 뭐랄까 자기네들의 그런 올바른 PC주의라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해줄 수가 있으면은 분명히 공공에 있는 그 시민들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하고 그런 착각들을 하는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좌파적 지향을 그 공화주의라는 거울 이제 틀로 바라봐도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공화주의가 그래요. 공화주의가 굉장히 우익적인 사상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니잖아요. 뜯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지향을 안 버리고도 자기가 우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수가 될 수. 그러니까 공화주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공화주의인데 이거를 말바꾸기를 하잖아요. 그 MB 정부 때 자기가 정부 수석하고 자리가 앉았는데 이거를 중도 실용주의로 바꾸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참 어떻게 좀 그리고 좀 간사하다. 그리고 박형준의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문제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물을 자기가 부정을 해요. 남이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명박 정부 교수들 특징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강의 나가셨는데 왜냐하면 경영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대기업에서 근무하셨어요. 교수들을 보니까 이게 조직생활 하다 보니까는 좀 뻔뻔해야 되는구나 교수들은. 뻔뻔하면서도 아니 자기가 맞고 자기가 생각한 게 맞고 자기가 다 맞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조직을 하면서 저기에 기본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자기가 그거를 바꿔놨다고 했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이명박 정부는 남이 실책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 총선도 자기가 선대위원장 해놓고는 총선 결과 책임은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이용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문제라고 박형준 이 사람 문제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웨덴 복지 제도를 내가 이게 공부하면서 스웨덴 복지에 관한 영상들을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박형준 그걸 봤어요. 박형준이 스웨덴 복지에 대한 그 유튜브 글 했는데 그거 보다 내가 깜짝 놀란 게 스웨덴은 그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스웨덴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대타협을 얘기하고 하면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내용 모르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겉에 이름만 바꿔 달면은 되게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보면은 자기 그 정확한 그런 스탠다드가 없어요. 자기 그런 이념이나 상황이나 그런 정치 그 스탠다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그 좌익적 지향, 좌익적 사상을 안 버리고 그 이름표만 바꿔 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그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 달았던 네임택을 바꿔 달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너의 사상이 뭐냐 얘기하면은 그 빠져나가요 다. 그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나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의 책을 보고 글을 쓰면 거기에 대한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공화주의에 대한.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보기보다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듯이 이게 젠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에 그 차근차근 전략을 짜서 차근차근 굉장히 집요하게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서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일 정도의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네임택만 바꿨으니까 이건 나는 전향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속일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사기를 치고 속이게 될 사람이다라는 좀 판단이 좀 그런 생각이 든 게 사실은 내가 이 책 보고 분석하고 한 게 사실은 되게 오래전이에요. 이게 이 책 나오고 얼마 안 있으니까는 2019년도에 내가 이거 분석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물을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내가 그때 판단한 게 맞았구나. 내가 그래서 박형준 이 책 보고 공화주의와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내가 막 주장을 했었는데 정말로 내가 결정했던 대로 지금 결과물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화주의라는 거를 표방한다고 하면 자기의 사상으로 이거를 얘기한다고 하면 공화주의 자체에 대한 사상의 문제에 대한 걸 지적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문제인지를 그 밝혀낼 수 없다. 뭐 그냥 타협한다 내지는 중도층을 아우르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수는 그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버리면 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를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 문제시 삼을 방법이 없어져요. 내 생각은 그래요. 가영 씨 혹시 무슨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굉장히 포퓰리즘적이더라고요. 이거 안 들려요, 교수님 강현 씨. 네. 아직도 안 들려. 아직도 안 들려. 네. 포퓰리즘이죠. 사회주의는 결국엔 다 포퓰리즘적이에요. 네, 내용. 이게 뭐 패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보니까는 이제 입법은 뭐 사적 권력의 집중과 뭐 특수익에 봉사해야 대신에 뭐 정의로운 입법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는데 이게 사실 포퓰리즘이죠. 입법은 패틴 얘기는 좌파들이 쓴 공화주의 얘기에 엄청나요, 엄청. 근데 너무 좌익적이라
내가 음. 언급도 안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래. 그러니까 입법은 법을 다 때려먹고 이제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는 다 그들이니까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리더십도 보니까는 굉장히 높은 성인군자적인 리더십을 또 요구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다 만나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 아시아적 그런 이제 좀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좀. 근데 참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아시아 쪽 사람들은 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일 거예요. 공화주의라는 게 시민적 덕성이라는 말 자체가 안 그려지니까 우리들 입장에선 아시아 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확 다가오지는 않는 뭔 말이지? 뭐 이 정도. 그냥 이제 좌익들은 이제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서 이끌어지 시민단체 자꾸 만들어낸다든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강영 씨 아까 얘기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좀 최근에 생각의 정리가 된 게 크게 그러니까 인간이란 동물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거나 약탈을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 쪽에서는 노동을 해라. 힘들어도 네 먹고 살 거면 네가 노동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노동을 하긴 하니까 생산물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의 과정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힘들어. 괴롭고. 반대쪽은 약탈. 그러니까 뭐 저는 공화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떻게 교묘하게 약탈을 잘 할까에 대한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약탈의 문제는 뭐냐면 약탈만 해서는 생산물이 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 쪽에서 비판하는 건 뭐냐면 결국 작동하지 않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왜 그러면 약탈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번성하지 못하고 계속 뺏기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라는 게 없고 결국에는 망하는 구조로 가는 게 결론인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달콤하죠. 내가 노동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만큼이 떨어질 수 있네라는 어떤 그런 환상의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 어떤 그러니까 약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투입한 거 대비 훨씬 뭔가가 내가 오는 거에 대해만 조금 꽂혀서 이게 더 좋은 세상이지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자유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저도 또 그 어떤 약탈의 유혹에 언제든지 그 제 내면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항상 자리 잡고 계속 악마의 속삭임처럼 꼬시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얘기가 좀 감상과 이성의 그런 판단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엔 사실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이 노동을 해서 일해서 네가 먹고 살 길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먹히기 쉽지 않은 얘기다. 근데 또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안 해버릇해서 마누라가 운동하라고 하면은 너무 싫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딸은 어려서부터 그 운동을 느꼈어요. 뭐 배드민턴하고 운동을 하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운동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느낌은 이게 노동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훈련의 일종일 수 있구나.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는 운동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노동하고 고민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그 경험을 어려서부터든지 그렇게 노동하고
애써서 뭔가 땀 흘리게 하는 경험들. 그래서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그 공동체에서 그 자기가 기부하는 물건 가져와서 그거 벼룩시장처럼 해서 팔고, 그래서 기부한 물건 판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이런 그 저희 벼룩시장 같은 게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벼룩시장에서 아이들이 그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게 약간 좀 어떤 정형화된 어떤 벼룩시장 그 그 축제 같은 그런 전통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거에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어렸을 적의 경험,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겠다. 우리 시장에서 땀 흘리면서 뭔가를 하는 기업가 정신 같은 거, 그런 것들의 재미라는 걸 좀 어려서 훈련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고. 근데 참 오늘은 주제가 공화주의니까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참 매력적이지 않죠. 그 보기에. 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할 거면은 그냥 더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 택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 아니, 공화주의는 문제가 그거예요. 예. 아니 이게 똑같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좌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사회주의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건 굉장히 좋은데 내용을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그냥 간섭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를 간섭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예를 들어 빵을 먹겠는데 너는 왜 빵을 먹냐? 떡을 먹지. 이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떡을 먹는데 왜 네 혼자 빵을 먹냐? 그냥 그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다 보니까는 좀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죠. 또 아까도 뭐저 모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뭐 미국 같은 그런 배주시장 교육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좀 초등학교 때 좀 뭐 배주시장 생각을 해보면은 집에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요. 근데 그것도 공공이나 목적으로 저기 뭐야 또 어디 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요 이게.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대한민국에서 이게 남아있는 그 농촌 공동체적인 게 좀 잔존해 있는 거죠. 어떻게 한국 사람 내면은 이렇게. 저희 막 조사하고 해본 것 중에 또 더 언급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박형준에 대한 얘기라든가. 얘기는 거기에 하고 싶은데 대한. 자꾸 욕이 나와가지고 지금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박형준 욕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우리들밖에 없어. 다들 좋아해 박형준. 아니 이미지가 좋으니까 키가 크잖아 이 사람이 이미지가 보수 쪽 좋으니까 사람들 특히 좋아해요 박형준은. 아, 응. 참 이렇게 우리의 그 세계관이 이렇게 참 그 사회 전체, 심지어는 보수 전체 분위기와 너무 이렇게 결이 달라요. 아니 근데 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외모 좀 비하면 안 되는데 정주필님이 하도 이제 작년에 그 총선 때 박형준 그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래요? 사람들 왜 정주필 예 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펜앤마이크 그때 선대위원장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있을 때 텐텐뉴스만 계속 빨아냈었어.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 자꾸 저기 정주필님은 오히려 또 역으로 비판하는 거 일반 대중들은.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든 게 그래 정주필님 좀 키 작고 좀 못생겼고 박형준은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저렇게 됐나 좀 그 일반적인 그 평균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원래 김대호 소장님 모신다 그러길래 음, 내가 그래서 부랴부랴 그 내용을 더 넣은 거거든요. 그 자유화공화, 그 플랫폼 자유화공화 김대호 소장님이 실무를 많이 추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열심히 뺑이 굴려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수고했다고 공천을 줬는데 트집 잡아서 그 선거운동 기간에 쫓아냈잖아. 그래서 막말이다 쫓아내고 그 저기 뭐야 어, 그 어디지 그 저기 그 하면 후보 나갔잖아요. 그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예. 내 그 뒷얘기가 궁금했어. 어떤 연유로 그거를 추진하게 됐는지, 자유화공학을 추진하게 됐는지, 어떤 연유로, 어? 나는 사실은 박형준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을 거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김대호 소장.
많죠. 선거로 다 망쳐, 일부러 다 망친 거잖아. 사실대로 보면은 그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랬을 텐데. 예, 이제 지금 공천 갖고 그거 막 장난질을 하고 그냥 이리 가고 그냥 하니까. 뭐 나누리님, 저기 뭐 자러 갔나? 뭐 그러면은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오늘 일찍 끝낼까요? 그러면은 네. 또 뭐 이제 다른 거 뭐 오늘 그 나온 그 내가 저기 발표한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한 얘기 더 듣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건 없고요. 잘 들었습니다. 아, 잘 예. 들었습니다. 저는 정리 그래요. 잘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이게 참 아까 민 교수님 얘기가 가슴을 찌르네. 좀 많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공화주의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아니 이러다 써먹어야 돼. 자꾸 있는데 써먹어야 돼. 아니 당내 교육 과정을 억지로라도 좀 만들자고 해볼까? 그러면 좀 그것 때문에라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까? 외로운 보수 청년들을 끌어안아야죠. 근데 지금 다 보수 청년들이 지금 유승민 쪽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여의도판에 거기도. 맞아요. 네. 나 그 가방 모찌들 되게 많아요 그쪽에. 아니 그 애들. 사자들이 많아요. 여의도에 좀 많고 좀 그쪽 유승민 쪽 이상한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쪽도. 그런 놈들끼리 그냥 그런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오늘 수고들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예. 네.